예, 프랑스군은 사실상 괴멸됐고 전투 다음 날인 1870년 9월 2일 8만 4천 명에 달하는 프랑스군이 황제와 함께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황제가 적군의 이제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뭐 유럽사에서는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아니 구하러 왔다가 본인이 잡히네. 그렇죠. 이렇게 포로가 된 황제는 그래서 적군의 진주로 넘어가서 비스마르크를 만나요. 황제가 포로가 됐다는 사실을 듣고 비스마르크도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고받은 대화가 있는데 이거를 지원 씨와 규현 씨가 한번 재연해 주시겠습니다. 비스마르크 수상, 내 바라는 게 있어. 날 고국으로 좀 보내주시오. 허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요로결석에 시달리고 있어. 진짜 그런 거 안 통합니다. 나는 이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난 이 전쟁을 원치 않았단 말이오. 국민들이 하도 하자고 해서 어쩔 수 없었어. 내 진심만은 받아주시오. 돌아온다. 아우. 굴욕적. 네, 항복 조건의 완화를 요청을 했고 자신이 처음부터 전쟁을 원했던 건 아니다. 여론에 떠밀렸다라는 점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아, 뭔가 비겁하네요. 네, 너무 비겁해요. 황제는 이제 곧 이제 프로이센으로 이제 이송되고 스탕 전투의 패배로 나폴레옹 3세의 천하도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로빈 씨는 이 사건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 1위인 것 그러겠죠. 같아요. 네,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아무튼 나폴레옹 3세는 물론 그 파리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파리 개혁도 했었지만 이 사건 때문에 프랑스 안 좋아하는 인물 중에 거의 탑으로 꼽힌 인물이에요. 나폴레옹 3세요? 네, 나폴레옹 3세. 그럴만한 것 같아. 네. 원래 보통 존경받으려면 내가 죽더라도 나라를 지키고 막 이런 건데. 자, 이후에 이제 프로이센과 독일 연방군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프랑스의 심장인 수도 파리를 점령하기 위해서 진군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파리 시민들, 이 전쟁을 끝낼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이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황제의 폐위를 결정하고 선포합니다. 드디어 황제가 통치하던 제2제정이 이렇게 무너지고 드디어 제3공화국이 수립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혁명 이후에 이 연표를 쭉 보면 1792년 부르봉 왕정이 무너질 때부터 시작해서 제3공화국이 수립되기까지 약 80년이라는 기간 동안 프랑스에서는 무려 정치 체제가 7번 바뀝니다. 엉망이에요. 계속 왔다 갔다 했네요. 그것도 뭐 헌법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왕정에서 제정으로 제정에서 공화정으로 다시 왕정으로. 자, 그럼 당시 나폴레옹 3세 자신이 폐위됐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나 그냥 여기 있겠어. 여기 있겠어? 고국이 없어졌어. 독일에서 이 소식을 듣고 나폴레옹 3세는 영국으로 망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지지자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준비해요. 와, 징하다. 하지만 나이도 많고 이제 병마가 점점 깊어가죠. 그리고 그리고 요로결석이라면서 진짜. 드디어 이제 그 요로결석에 대한 수술을 받게 되는데 수술 받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1873년에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엄청 나폴레옹 1세랑 비슷하죠. 그렇죠. 관련이 안 그래서 좋네요.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라고 합니다. 교수님, 그럼 이제 프랑스는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새롭게 제3공화국이 선포된 프랑스에선 당시 프랑스의 수도 사령관이었던 트로쉬라는 장군을 수반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는데 이 정부의 이름은 국민방위 정부입니다. 임시정부처럼 만든 거죠? 그렇죠. 임시정부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비스마르크 입장에서는 좀 황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황제가 이끄는 군대에 싸워 이겼잖아. 그리고 황제를 포로로 잡았잖아요. 그럼 전쟁이 끝나야 맞는 거 아닌가? 네. 전쟁이 끝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프랑스 국민들은 계속 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치, 근데 프랑스 지금 진짜 정예군도 패배를 했는데 네. 시민들이 뭐 어떻게 싸운다? 그러니까 무기나 있나?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당시 파리는 완벽한 요새 형태를 띠고 있었거든요.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방어가 좋나? 이 과거 프랑스 정부가 수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건설했던 이른바 띠에르 성벽,
파리라고 불리는 성벽입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과거에 높이가 9m였고 9m의 청소 같은 성벽이 파리 전체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항전에 좀 좋은 조건이네요. 그렇죠. 성문만 굳게 걸어 잠그고 있으면 쉽게 우리가 쉽게 이 파리를 내줄 수는 없다. 항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약 40만 명의 시민들로 이루어진 이제 국민 방위군이라고 하는 이제 군대가 있었는데 이 병사들이 성곽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리 공장은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곳으로 바뀌고 극장에서는 이제 군복을 제작하고 군인들을 수용하기 위한 야영지도 건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먹어야 되니까 버티기 위해서 식량을 비축하기 위해서 밀가루 등의 곡물, 소금에 절인 고기, 가축 등을 이제 비축해 두기도 했고요. 독일 연방군이 도착하기 전에 어쨌든 방어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갖추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9월 19일 이제 독일 연방군 18만 명에 의해서 이제 파리가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그리고 극악의 파리 봉쇄 작전이 시작됩니다. 자, 파리를 둘러싸고 봉쇄선을 구축한 이들은 파리로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도록 이제 포위를 하고 막았는데요. 연락할 수 있는 통신 체계도 전부 차단해 버립니다. 단열 씨 근데 파리를 공격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봉쇄를 한 거예요? 이제 봉쇄를 택했던 이유가 세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일단 독일도 계속 전쟁하면서 부상자가 좀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독일이 파리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프랑스 지역들도 이제 점령하고 있었으니까 군대가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시민들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이제 싸우면 또 국제적 여론이 그다지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봉쇄를 택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러한 포위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예상과는 달리 파리 시민들은 계속 버팁니다. 결국 이 봉쇄가 장기전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한 달이 먼저 지나자 파리 시민들이 사실 고통을 느끼기 시작해요. 파리 시민들을 고통스럽게 한 게 뭐였을까요? 식량 아니에요? 배고픔. 가장 배고픔이죠. 포위가 계속되면서 처음에 비축해놨던 식량들이 다 고갈되고 가축도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평소에 안 먹던 고기를 먹게 되는데 가장 먼저 어떤 고기를 먹었을까요? 그러면 안 되는데 혹시 말고기. 말고기로 이제 스프 또는 뭐 수육 같은 것을 만들어서 먹고 말의 피도 버리지 않고 말의 피로 푸딩을 만들어서 먹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봉쇄가 2달째로 접어듭니다. 말고기가 고갈됐어요. 그러자 정육점에서 굉장히 다양한 고기들을 내놓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뭘까요? 뭐가 매달려 있어요? 개인데? 개, 고양이. 아 진짜. 근데 저 왼쪽 좌판에 있는 저건 뭘까요? 쥐네요. 예, 바로 쥐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쥐 많네. 레츠라고 써있네. 아예. 그러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직업 하나가 이제 각광을 받게 되는데 어떤 직업이냐면 도축하는 사람? 쥐잡이 아니야? 쥐 잡은 사람. 바로 쥐장수입니다. 쥐장수입니다. 쥐. 자, 파리 시민들은 어쨌든 이 봉쇄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쥐까지 잡아먹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파리 시민들은 살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먹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